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규입니다. 너무 시험이 어려워서 어떡해요? 잘 보셨나요? 생각보다는 좀 어려웠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지방직 구급이 최근에 한 3, 4년 좀 쉬웠기 때문에 또 국가직도 조금 어려웠었고 그래서 지방직까지 이렇게 어려울 줄은 생각을 못 했는데 결론적으로 국가직보다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락도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평균 5, 60점 맞은 학생들도 꽤 많이 나올 것 같고요. 한 75점, 80점이면은 좀 상위권? 잘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문제를 보면 난도 측면에서는 상에 해당하는 좀 어렵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한 7문제 정도 됐었고요. 쉽다 앞에 있는 문제들 좀 쉬웠죠. 앞부분. 그런 것들 빼놓고는 가운데는 중급 문제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게 실수할 수 있는 그런 함정이 좀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실수를 누가 이제 안 했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분포를 보면은 일단 이런 구조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난도였고요. 그다음에 중요도별로 보면은 A급, B급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일단 나오기는 A급, B급에서 많이 나왔는데 문제는 저희가 A급, B급 중에서도 평소에 인문이나 이런 데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약간 지엽적인 데서 깊이 있게 나온 게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A급이라고 해서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느낌에는 체감 난이도는 뭐 잘 안 풀리네 이렇게 느꼈을 그런 문제들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출 여부를 보면은 이 판박이형 정형화된 기출 문제 위주로 나온 건 딱 5문제밖에 없었고요. 변형된 게 한 8문제,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7문제. 이런 구조도 보면 꽤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거의 절반은 그냥 쉽게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 분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총론하고 정책학, 제 생각에는 정책학 아마 전공하신 출제위원들이 이원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정책학 문제가 어려웠어요. 정책과학의 발달 그것도 어려웠고 그다음에 정책 집행론 그 부분도 어려웠고 그래서 이 정책학 부분이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너무 좀 그 부분을 정책과학을 전공한 교수가 들어가서 좀 깊이 있게 문제를 그러니까 기본서 같은 데도 거의 없고요. 논문 같은 데서 있는 그런 문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총론에서 5문제 나온 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건데요. 정책학에서 좀 문제가 많이 나오면서 어렵게 나온 요게 오늘 체감 난도를 높인 요인으로 작용을 좀 했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이렇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난도가 높았던 킬러 문제 여기 킬러하고 준킬러가 되는데 세 문제는 완전 킬러였어요. 세 문제는 정답률이 20%대밖에 안 되는 우리가 정답률이 20%대면 흔히 우리가 문제 잘못 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고난도 문제거든요. 13번, 15번, 18번. 자, 13번 문제가 그게 바로 사바트 뭐죠? 반미터와 반혼의 정책 집행 과정 연구. 그게 사바트 모형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자칫 실수하실 수 있는데 뭔가 사바트 모형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그 제시문에 보면 키워드들이 느낌이 조금 들으셨을 건데요. 그런 작업가 이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거를 확정적으로 4번에 반미터의 모형이다 이렇게 딱 단정을 하고 확정을 하고 정답을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을. 그래서 정답률이 25%밖에 안 됐고요. 18번도 이것도 이번에 킬러 문제에 해당했는데 18번. 자, 리더 구성원 교환이로 이게 바로 우리 교재에 있는 수직적 쌍방관계 연결 이론이고 심화 때나 기출 때 조금 설명드리는 이론이거든요. 전혀 설명이 안 됐던 건 아니에요. 수직적 쌍방관계 연결 이론은 리더가 자기 입맛과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이렇게 챙겨주는 총회를 하는 그런 네 집단 그리고 외 집단 그렇지 않은 반대에 이렇게 나누어서 네 집단에 들어있는 구성원들은 되게 챙겨주고 이제 편애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리더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네 집단 구성원들의 만족도나 성과가 훨씬 높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그 네 집단 구성원들하고 리더가 어떻게 리더십 관계를 형성 발전시켜 나갔는지 그 과정 이걸 리더십 만들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일단 리더의 관심권 안에 들어가는 네 집단 구성원이 돼야 리더도 리더십을 행사하기가 용이하고
구성원들도 만족감이나 성과가 높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구성원 모두를 다 차별 없이 대우한다는 그건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내 집단, 외 집단 논리만 아신다면 이 문제는 정답률이 10%까지 갈 일은 없는데 이게 그 10%까지 정답률이 떨어졌던 초고난도 킬러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15번 또 보시면 킬러 문제에 해당했던 지방공기업 이건 법령 문제인데요. 근데 우리가 지방공기업 법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법령 특강도 하긴 했지만 모든 법령 조문을 다 암기하고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법령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조문을 다 암기할 수는 없고 법령 문제에 대한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보시면 예를 들어 이게 답이 2번인데요. 정답률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설립을 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통 우리가 뭐 조합이든 공사든 뭐든 간에 구성을 할 때 기초단체 간에는 상급단체장, 시도지사 승인을 받든지 뭐 협의를 하든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도 간에 조합을 만들거나 뭐 공사를 설립할 때는 당연히 그 위에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나 협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본 원리를 아신다면 이제 2번에 보시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사를 설립을 할 때는 당연히 시도지사 협의를 해야죠. 행안부 장관하고 직접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시군 구간에 시군구에서 공사를 만들 때는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공사를 설립할 때는 행안부. 그러나 만약에 거기 3번 지문처럼요. 다른 자치단체하고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기초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설립을 한다. 시도를 달리하는 같은 시도 아니라면도 모르겠지만 시도를 달리하는 인접자치단체끼리 공사를 설립한다. 이런 경우는 또 행안부 장관의 협의 사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 그리고 그 밑에 4번 보시면 당연히 자치단체가 무슨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 자치단체 조례로 이런 걸 정하는 거지. 뭐 다른 뭘로 정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 원리를 가지고 풀어야지 조문을 다 우리가 알아서 암기해서 문제를 푸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기본 원리를 생각을 좀 하셨다면은 이거는 2번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전체적인 그 난도는요.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정답률이 30%밖에 안 됐거든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요. 그 다음 제 공정성 이론, 동기론에서 있었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과 보상의 그 비율을,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타인, 준거인과 비교해서 그 비율이 일치가 되면 공평하다. 아무 행동이 안 바꿀 게 없죠. 근데 일치가 안 된다. 불공평이다. 자, 그거는 과다보상을 받았거나 과소보상을 받았거나 과소보상은 물론 과다보상도 불공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다 불공정이 들어가고 그럴 경우에 이 불공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한다. 생각을 바꾸거나 행동을 바꾸거나 한다. 그게 바로 에담스의 공정성 이론의 키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맞고 4번이 과소보상은 물론 과대보상도 다 불공정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4번이. 이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정답률이 한 7, 80% 정도 됐을 거예요. 자, 2번 공공선택이론. 이것도 어렵지 않았죠. 경제학적 관점을 공공부문에 적용을 해서 정부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연구한 최초의 정부 실패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번, 2번 시장이 아닌 곳에다가 경제학 관점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비시장 경제학이다. 부캐넌, 털록, 니스칸넨 이런 학자가 대표적인 학자. 4번이 틀렸죠. 방법론적 개체주의. 인간은 다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인 이기주의자다. 라는 가정을 하고 시장의 경제 주체처럼 정책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기적인 존재로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개체주의입니다. 누구나 공익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잖아요. 개체주의. 4번이 틀렸고요. 이것도 뭐 정답률이 한 80% 가까이 됐던 문제고요. 3번은요. 피터스. 이거는 시신참탈로 그냥 끝내시면 돼요. 피터스의 시즌은 모형이 아닌 거. 피터스가 주장한 이 개혁 모형이라는 게 거버넌스거든요. 시신 참탈이 안 들어가는 2번이 답이죠. 그것도 간단했고요. 4번 조금 어려웠었죠. 정답률이 이 4번은 정답률이 한 50% 정도 됐었거든요. 지방공무원법상 법령 문제인데요. 법령 문제인데 보십시오. 이런 것도 4번 같은 경우 일단 1번 전직은 직렬을 바꾸는 거니까 시험을 거쳐서 하는 거 맞고 전번은 동일한 직렬 직급 안에서 보직 변경만 되는 거예요. 부서가 바뀌거나 직위가 바뀌거나. 자, 그런데 3번 같은 경우요. 강의
폐직이 되거나 자기 자리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거나 했을 때, 아니면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여러 계급 아래로 하위 직급으로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통 그거는 동일 직렬 내에 하위 직급으로 가는 게 원칙이지만, 원래 우리가 인사의 기본 원칙은 동일 직렬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동일 직렬 내에 하위 직급이 없다, 직이 없다, 그러면 다른 직렬로도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다. 이동할 수 없다는 3번이 틀린 말이고, 4번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간에 전출입할 때는 그 상대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죠. 그쪽에서 안 받겠다는데 보내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1번, 2번 우리가 다 아는 거고, 3번은, 4번은 뭐 기본적인 거고, 강인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인사이동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인사라면 승진 같은 경우 동일한 직렬 안에서 움직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가민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직렬 안에 하위 계급이 없으면 다른 직렬로도 갈 수가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1, 2, 4가 문제가 없다면 뭐 소거법에 의해서 3번으로 답을. 그래서 이건 정답률 한 50% 정도 돼서 1번, 2번으로 가시면 안 되는 문제였거든요. 자, 그리고 5번 문제 보시면요. 프로그램 예산. 요거는 약간 기출 문제가 변형이 된 거예요. 여기 상향식에 틀린 거죠. 자, 신성과주의의 핵심인 게 프로그램 예산이고, 이거는 지출 한도라든지 중장기 전략 계획이라든지 전략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밑에서 쭉 성과 목표라는 게 제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성과주의는 프로그램 예산을 포함하여 하향식입니다. 탑다운. 하향식 예산. 우리는 2007년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2008년, 우리 여러 번 했던 거고, 프로그램 품목 대신 프로그램 중심으로 예산을 구조한다는 하향식. 일특기를 다 합쳐서, 일반에게 특별의 기능을 다 합쳐서 예산서에 명시를 해요. 통합재정 형식으로 작성을 하는 게 프로그램 예산. 그래서 3번만 틀렸습니다. 6번요, 형평성. 이건 쉬운 문제였죠. 68년 미노브룩 회의를 계기로 한 신행정론에서 강조됐다. 그러니까 신행정론에서 강조됐는데, 롤스의 1971년에 있었던 롤스의 정의론이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정의, 형평, 평등 이런 거는 같은 맥락에서 논의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수평적 공평은 같은 것은 같게 다루는 거고, 수익적 공평은 다른 것은 다르게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여건에 있지 않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게 취급을 해야 돼요. 너는 소득이 많으니까 세금 많이 내라, 세율을 확 높이는 거예요. 3번이 틀렸죠. 우리가 다실직자라는 암기 있었네요. 다실직자.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게 수익적 공평이에요. 그러니까 능력과 실적이 다르니까 넌 다른 대접을 받아야 된다. 다르니까 다르요. 요거는 기본적인 욕구나 인간의 존엄은 동일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능력과 실적에 관계없이 이게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욕구나 인간의 존엄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같은 것은 같게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같으니까 같게, 이게 수평적 공평. 다르니까 다르게, 수익적 공평. 다실직자. 7번 이 문제 정답률이 생각보다 낮았어요. 40%. 근데 이 문제는 저희 선행정학을 수강하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40%대가 될 리가 없어요. 한 60, 70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학생들 공단기 수험 예측 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정답률이 40%인데, 이거는 간단한 문제죠. 어떤 관련된 사건이 일어났냐에 기초하여 그걸 보고 최종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우리 지금 대륙 동해안 포항 앞바다에 뭐 석유가 묻혀 있다고 하는데, 그 석유를 팠을 때, 시추했을 때 나올 확률, 나온다 하더라도 채산성이 있을 확률, 그리고 석유 산유국이 정말 우리가 될 수 있는 확률, 수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석유 산유국이 될 수 있는 최종 확률을 예측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파보고 검사해보고 단계별로 쭉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 확률에 기반하여 연관된 사건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에 기초를 하여 앞으로 최종적인 어떤 사건이 발생 확률을 추정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교차 영향 분석이에요. 연관된 사건들 간의 조건 확률을 가지고 교차해서 분석을 한다는 거죠.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2번이 답이고 나머지는 다 다른 게죠. 집단 의사결정 방법에 여기 교차영향 분석 보시면, 우리 뭐 인문 때, 심화 때 많이 이거 봤던 연관된 사건이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 그 기초하여 특정 미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최종적으로 추정하는 기법이에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상 과정. 옳지 않은 거였거든요. 자, 이 문제는 정답률이 한 70% 정도 돼요. 이건 너무 쉬웠죠. 1번이 90일이 아니라 120일. 헌법은 90일, 헌법. 네, 국가재정법은 120일. 우리가 자주 언급했던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침을 3월 말까지 통보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요 국회로 넘어간 예산이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도 금액을 증액하거나 신비목을 설치할 때는 정부 동의 얻어야 되고, 상임위원회 삭감한 거를 예결위가 다시 증액하거나 신비목 설치할 때는 또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돼요. 앞 단계보다 증액을 하거나 신비목을 설치할 때는 앞 단계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이건 수정예산 얘기네요. 수정예산. 당연히 본예산하고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국회로 제출이 되는 겁니다. 1번만 틀렸네요. 우리 예산 편성 일정이 헌법하고 좀 다르죠. 헌법은 9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가지정법은 1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돼요. 요거는 헌법에 30일 전까지 의결해라 이렇게 돼요. 중기사업 기획서는 1월 말까지, 지침은 3월 말까지, 요구서는 5월 말까지. 자, 9번 문제는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았던 문제예요.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거든요. 자, 3번. 정부는 노적기보다 지금 신공공서비스 NPS를 물은 건데, 노적기 반짝기 이게 기술적으로 구분 자체가 어려우니 시민들한테 더 많은 봉사나 서비스를 해줘야지 자꾸 반짝기 노적기를 구분하고 반짝기 주력하려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NPM입니다. NPM. 잘못됐다. 구분 자체가 불가능하다. 더 많은 봉사나 서비스를 해줄 생각을 해야지 자꾸 반짝기만 하려고 하는 건 잘못됐다. 3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다 맞는 말. 자, 요게 후기, 포스트. 이 신공공 서비스는요, 국민과의 담론이나 이런 걸 중시하기 때문에, 시민정신 이런 걸 중시하기 때문에, 모더니티가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공익은 시민들 개개인의 이익의 합이 아니라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고, 요거는 책임이 복잡하다. 시장적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 정치기본 준수, 시민에 대한 요구에 부응해야 돼. 여러 가지 복잡한 책임으로 이제 구조화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네요. 이제 NPS는 방향잡기가 아니라는 게 기본적으로 노적기, 방향잡기 구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더 많은 봉사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공익은 거저 얻어진 것도 아니고 개인의 총이익의 합도 아니다.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해라. 국민들은 고객이 아니다. 더 이상 시민이다. 책임은 복잡하다. 이런 거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 모더니티라면 시민정신 같은 경우는 포스트 모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비판 이론이나 포스트 모더니티를 기반으로 한다. 이런 말이 맞는 지문이죠. 그러니까 1번 지문 같은 게 맞는 말. 10번 문제 보세요. 팀제라고 했지만 사실은 수평구조예요. 데프트가 얘기한 기능사 매수 내유 가지고 문제를 낸 거거든요. 자, 팀제, 수평구조. 연공서열, 계급, 신분을 타파하고 과제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해서 달성되고 나면 해체되는 그런 기동성 있는 조직. 그러니까 니은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맞는 말. 그 다음에 리을도 전통적인 관료 조직 문화 병리를 타파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유기적 구조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리을은 문제가 없네요. 근데 기억은 핵심만 지가 하고 자기가 나머지는 위탁을 하고 이거는 네트워크 조직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은 왜 틀려서 기술 구조, 테크노 스트럭처. 기술 구조라는 게 SOP를 만들고 이걸 적용 감시하는 중앙의 센터를 말하는데 이거는 데프트가 주장한 기계적 관료제의 핵심 구성 요소예요. 단기 전사인. 여러분들은 단기 전사입니다. 전기 핵중참. 기계적 관료제는 기술 구조를 핵심 요소로 합니다. 그리고 작업 과정의 표준화를 주죠. 작기산, 작업의 표준화, 기술의 표준화, 산출의 표준화. 그러니까 이거는 수평 구조가 아니라 이거는 기계적 관료제. 전통적인 기계적 관료제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팀제에 해당하는 거는 니은, 리을만 맞는 거예요. 수평 구조, 이게 팀제거든요. 계층을 타파한 흐름별 조직이다. 신속한 의사결정. 핵심만 잘하고 나머지는 위탁을 주는 건 이거는 네트워크 구조예요.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11번도 난도가 조금 있었던 문제입니다. 정책 지지연합 모형, 사바띠에 맞으면요. 정책 옹호연합 모형인데 점점점 이게 깊이 있게 나오네요. 오늘은 신념책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나왔어요. 신념책에 정책학 강론에서 그 깊이 있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핵심 규범적인 핵심 신념하고 그다음에 정책 핵심 신념하고 부차적인 신념 이거 구분해야 돼요. 신념 체계가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신념 체계가. 자, 그런데 옳은 거는 했네요. 자, 정책 하위 시스템을 중심으로 정책이 어떻게 변동되고 학습을 거치는가를 설명하는 모형. 그 1번은 전혀 문제가 없는. 정책 지향 학습이라는 거는 학습, 서로 배워나간다. 정책이 변동되고 서로 신념 체계가 바뀌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정책 지향 학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책 지지 연합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책 지지 연합 간에도 상호작용, 갈등 대립을 하다 보면 변동이 생겨요. 신념 체계가 바뀔 수 있어요. 물론 그중에 그런 핵심 신념 이런 거는 잘 안 바뀌죠. 그런데 부차적인, 2차적인, 부차적인 신념, 세컨더리, 어스펙트 이런 거는 쉽게 바뀌는 신념이에요. 이거는 모든 정책에 관련된 기본적인 가치고요. 이거는 특정 정책에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이에요. 또 행정 규칙, 이 정책을 위하여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 정책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러니까 이건 특정 정책에 대한 이런 거가 2차적인, 부차적인 신념이고 규범적인 핵심 신념은 모든 정책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이 보면 국가 정책을 바라볼 때 진보, 보수 나눠서 뭘 하더라도 진보는 이렇게 보고 보수는 이렇게 보잖아요. 정책마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모든 정책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로 이런 신념은 잘 안 바뀌어요. 촛불 들다가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 들다가 갑자기 촛불 들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핵심 기본 신념은 규범적인 신념은 잘 안 바뀌는 신념이에요. 이게 1차적인 신념이에요. 이건 모든 정책. 이거는 2차적인 신념. 특정 정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예산, 규정의 해석, 규칙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틀린 거죠. 이거는 이것은 틀렸죠. 이건 맞는 거죠. 리을은 틀렸죠. 어디 가요? 규범적인 핵심 신념은 가장 상위 차원의 신념인데 특정 정책이 아니에요. 모든 정책, 모든 정책. 뒤에 건 맞습니다. 부차적인 신념보다 잘 안 바뀌니까. 뒤에 건 맞는데 이게 이거 하나 때문에 틀린 거예요. 우리가 모든이냐 특정이냐 이 부분을 이제 놓치면 쉽게 놓치겠죠. 이 리을 지문 보면. 설마 모든 정책인데 이걸 특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계 신념 체계를 좀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모든이냐 특정이냐 이게 좀 분간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전혀 이런 감이 안 올 것 같아요.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신념 체계를 정의를 해보면 규범적인 핵심 신념은요 모든 정책에 적용되는 근본적인 가치로서 잘 안 바뀝니다. 진보냐 보수냐 이런. 자, 그 다음에 이 정책 핵심은 이런 기본적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전략에 관련된 가지. 이것도 모든 정치와 관련. 그러니까 요거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이니까. 근데 A는 특정 정책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부차적, 2차적, 세컨더리. 이건 특정 정책에 대한 규칙이나 예산 배분 규정해서 이런 쉽게 변동될 수 있는 2차적인 신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구조를 좀 알았더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이런 구조를 저희가 뭐 자세하게 공부를 사실 안 했잖아요. 이건 정책학 강론에 보면 나온 내용이거든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제 기억, 니은 1번이 답인데 정답률이 한 45%밖에 안 됐어요. 12번 문제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것도 뭐 법령 문제예요. 공직자윤리법. 요즘 이해충돌 방지는 많이 강조가 됐잖아요. 공직자윤리법의 근거 규정이 있고 구체적인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22년 5월 달에 시행된 그 법의 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윤리법에 규정되지 하고 있는 거 이선제 주치행을 찾으시면 돼요. 이선제 주치행 제2 요거만. 얘들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복무 자세를 규정한 종교 중립, 품위 유지, 뭐 선서 의무 이런 것들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3번은요. 정답률이 25%밖에 안 됐던 상당히 고난도 문제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3번하고 사바띠 모형하고 많이 좀 헷갈려요. 보통 우리가 사바띠 모형도 집행과정 모형이고 얘도 집행과정 모형이고요. 둘 다 하향식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정책 집행의 성패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만 잘 파악하고 컨트롤을 하면 정책은 언제 어느 때든지 쉽게 집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하향식이거든요.
대표적인 두 모형이에요. 반미터, 반혼, 그리고 사바티에. 근데 요거는 집행 단계 모형, 집행 과정 모형이고, 이거는 정책 집행 과정 연구인데, 뭐 이런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 알맹이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3번이냐 4번이냐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바티에 모형 같은 경우는 타당한 인가 모형,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정책 목표 일관성, 이런 거. 타당한 인가 모형. 근데 지배기관의 지원, 이런 거. 뭐 충분한 자원, 유능한 집행 관료,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바테 모형하고 유사하지만 사바테는 아니고 4번 반미터. 그러나 그렇게 시험장에서 막상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 결정을 내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답이 4번인데요. 자, 따라서 사바테 모형하고 반미터의 모형하고 둘 다 정치 집행 과정에 어떤 그 매개 변수들, 집행 요인들이 영향을 준다는 거군요. 사바테 모형은요, 이 문제 변수, 법률 변수, 비법률 변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타당한 인가 모형이 있냐 없냐. 정책 목표가 얼마나 명확하고 일관성 있냐. 일반 대중의 지지, 특히 지배기관, 상급기관의 지지를 충분히 받고 있냐 못 받고 있냐. 뭐 이런 변수들이 정책 집행에 위에서 아래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바테가 통합 모형을 주장하기 전에 처음에 주장한 단계 모형, 하향식 모형. 네, 이제 반미터, 반혼. 이 사람들의 모형도 보면 집행이라는 거는 정책과 성과를 연결시켜주는 매개고리인데 그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 그 역할을 하는 정책의 목표, 자원, 비슷하잖아요. 조직 간의 의사소통, 집행기관의 특성, 정치사회적 조건, 집행자의 성향과 태도 이런 거가 집행 영향을 준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방금 전에 요거하고 더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답이 3번이 아니라 4번인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두 모형 자체가 비슷한 모형이었기 때문에. 자,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4번은 쉬웠죠. 답이 2번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행의 경우에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계산할 수 있다.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1. 자, 3번은 계속비 5년, 원칙은 5년, 예외적으로 10년. 이건 전용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면 맞네요. 추경 예산이든 본 예산이든 예산이라는 거는 국회가 심의 확정해 주기 전에는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요번에 지방지 시험은 여태까지 법령 문제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다가 요번에 한 5문제 정도 나왔고요.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중에 3문제는 저희가 법령 열심히 좀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였고 2문제는 조금 아까 지방 공기업 문제 같이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일단 100분의 1이면 되군요. 자, 15번. 요거. 지방고. 이것도 번역 문제였거든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초단체에서 공사를 설립할 때는 당연히 시도지사의 협의를 해야 되고 시도지사가 공사를 설립할 때는 행안부 장관하고 해야 돼요. 그게 기본 원리예요. 중간 광역단체를 뛰어넘고 기초단체가 바로 행안부 장관하고 협의할 일이 없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1번은 직영기업 관리자, 책임자 이런 사람들 당연히 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단체장 임명을 하게 되고 자치단체가 다 설립을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예, 자치단체끼리 서로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 공기업 가능합니다, 이게요. 자, 이게 조합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때 지방공사는 조합의 형태가 돼요. 자치단체끼리 만드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째는 당연히 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설치 운영할 때는 그 자치단체에 조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4번은 뭐 좀 당연한 거다. 3번은 자치단체끼리 공동으로 공기업을 설립할 수도 있다. 이건 우리 수업 때 몇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기본 원리를 갖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사를 설립할 때 시도지사 협의해야 돼요. 자, 16번은 정답률이 70%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정책 문제를 구조하는 방안인데요.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제가 기억은 이게 계층 분석이죠.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이 문제가 원인이 뭐냐. 가깝고도 먼 원인을 찾아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계층 분석이에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서로 바뀌었습니다. 요게 가정 분석이에요. 가정이 다르면 문제도 달라진다. 그래서 가정이 서로 충돌될 때 이 상충되는 가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문제를 정의하는 거. 이거는 가정 분석이에요. 그래서 기억, 니은은 이게 바뀌었고 시네틱스. 문제가 된 유사성, 그다음에 분류 분석. 문제가 좀 추상적일 때 분류자가
분석가가 구체적인 구성 요소로 나누어서 추상적인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분류 분석. 구체적인 구성 요소로 나누어서 분해하여 정의를 한다. 분류 분석. 그래서 디귿 리을만 맞겠습니다. 자, 문제 위치나 범위를 찾는 거, 경계 분석. 이거는 계층분석, 원인을 중심으로 찾는 거. 네, 추상적인 요소를 구체적인 요소로 나누어서 정의하는 방법. 유사한 문제 간의 관계, 유사성을 분석하는 방법. 이건 대입된 과정 하나로 창조를 통합하는 방법. 경계가 분유, 많이 저희가 했던 내용이고요. 17번은 정답률이 50%. 이 문제 의외로 조금 실수를 하신 분이 계셨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서 약간 우리가 점수 차가 내야 되면 저희 선행정학 커리를 따르신 분은 이런 문제를 틀려서는 안 되거든요. 일단 1번은 아무 문제 없어요. 등급 기준표, 서분 점유 중에 등급 기준표를 가지고 사전에 정해진 등급 기준표를 가지고 난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어렵고 쉬운지는 나오지 않으니까 비계량적인 방법이다. 서열법은 직마와 직무를 서로 비교해서 서열만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위가 너무 많으면 서열을 매기가 어렵잖아요. 한 뭐 7, 8개 되면 쉽게 하겠지만, 그러니까 규모가 큰 직위가 많은 대규모 조직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자, 3번 점수법. 요소별로 점수를 줘서 점수를 이제 종합하는 그런 계량적인 방법인데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수업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이 점수법은 다 점수가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다 낮게 나올 수도 있다. 한쪽으로 몰릴 수도 있다. 평정이 임의적이고 약간 주관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표라는 거는 상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 직무평가 기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건데 점수법은. 이건 직위하고 직위를 비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다 낮게 나올 수도 있고 평가자가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점수법이 좀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평정 방법이고 왜 이 점수가 이만큼 나왔는지를 이론적으로 증명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요소비교법. 키자. 대표직위를 선정해서 실존하는 대표직위를 선정해서 이거를 비교해서 이 점수가 온당한 점수인지를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소비교법이나 서열법은 이런 것들은 상대평가 방법이에요. 직무와 직무를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데 점수법 같은 경우는 직무평가표만 가지고 딱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가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그 점수치를 부여된 점수가 명확하고 합리적인 점수인지 객관적이고 이론적인 입증이 어렵다. 그 해설에 나오듯이. 그래서 요소비교법이라는 게 이제 보완이 돼서 최근에 요소비교법은 점수법보다 더 진일보된, 더 많이 활용되는 정확한 방법이에요. 4번 맞는 거. 3번이 후단이 틀린 거죠. 자, 서분점유. 이거는 절대평가, 상대평가, 등급기준표, 평가기준표, 대표직위. 자,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답률이 10%인데 가장 낮았는데요. 수직적 쌍방관계 연결 이론입니다. 외집단, 내집단만 아신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제 외집단, 내집단 주로 7급에서 한두 번 나왔고 9급은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 안 나올 거다라고 이제 포기를 해버린 그런 분들한테는 어렵겠죠. 그러나 내집단, 외집단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예요. 보실래요? 기억. 내집단에 속하는 구성원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리더의 총애를 받는 그런 구성원이 많을수록 구성원들의 만족감이나 성과가 높아진다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런 내집단 관계가 많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집단 구성하고 리더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리더십이 형성되는지 그 과정, 리더십 만들기라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것도 이 이론이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누구나 차별 없이 대접하지 않아요. 딱 낙인 찍어서 저는 안 될 놈. 이 친구는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 외집단, 내집단 편을 갈라서 편애를 하는 그런 관리 방식이에요. 차별을 하는 거예요. 차별을. 자, 이거는 수익적 쌍방관계 연결 이론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론이에요. 이거는 번스가 주장하는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리더와 구성원이 점차 높은 도덕성, 솔선수범과 도덕성을 가지고 서로를 신뢰하고 이끌어 나가는 상호관계를 중시한 리더십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부하고의 어떤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번스가 주장하는 번스가 주장하는 변혁적 리더십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은 정확히 맞는 겁니다. 디귿은 무조건 틀렸고요. 그럼 우리가 다 4개 지문을 모른다 하더라도 디귿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소거법에서 디귿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도덕성 이런 것들은요, 외집단, 내집단하고 관계가 없어요. 누구를 신임하고 배려하느냐, 내집단, 외집단 나누어서 관리를 한다면 그런 개념이지, 이런 거는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리더십 중에 하나가 되겠죠. 뭐 변혁적 리더십이거나 윤리적 리더십이거나 뭐 그런 쪽하고 관련이 되겠죠. 그러니까 리을보다는 니은이 맞다. 1번으로 가셨어요. 자, 19번은요. 정답률이 50%인데요. 이 문제는 아마 그 라스웰의 정책과학의 패러다임, 문맥 영규만 기억하셨어도 조금 보였을 것 같아요. 자, 1번은 아무 문제 없잖아요. 51년 라스웰의 정책 지향. 정책학의 효시 맞고, 2번 라스웰은 71년도에도 책을 하나 냈거든요. 네, 거기서 정책과학의 학문적 패러다임으로 문맥 영규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맞는데요. 이론, 문제지향, 그 다음에 규범지향. 자, 그래서 이론을 지향할 거냐, 문제를 지향할 거냐. 그러니까 라스웰은 이론적인 수준의 영역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현실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된다. 문제지향이라는 것은 이론지향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맥 영규인데 문제지향인데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처방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무슨 이론을 지향하나? 이런 의문을 품었다면 이거 답은 보일 것 같아요. 더군다나 1번, 3번, 4번은 문제가 없잖아요. 80년대 들어서 정책학은 특히 정책 집행론, 사바띠의 모형, 뭐 하향식, 상향식 엄청난 분야로 확대가 됐었고요. 들어오는 최종 모형에서 포스트 팔러시, 본래의미 정책 결정, 그다음에 메타 팔러시, 상위 정책. 이 단계에서는 초합리가 필요하고 이 단계에서는 합리성이 필요하고 합리와 초합리가 섞여져야 정책이 최적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모형을 주장한 정책과학의 완성자 그다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잖아요. 1, 3, 4는. 2번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찾아보니 이론 지향이 조금 걸린다. 그래서 2번으로 가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률이 50%보다는 더 저희 선행장학 수강을 하신 분들이라면 문맥 영규를 가지고 볼 때 조금 답이 보였을 것 같아요. 2번이 틀렸습니다. 20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정답률이 그래도 한 45%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가치론은 최근에 중시되는 모형이에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깊게 나온 거예요. 무어와 보즈만이 공공가치 관리론을 이끌어가는 두 사람인데 이 두 학자를 일단 바꿨어요. 기억, 니은은 바꿨어요. 자, 여러분들 공공가치 관리론 하면 공공가치 실패론과 공공가치 창출론 두 가지잖아요. 베리 보즈만이 주장한 공공가치 실패론하고 그 다음에 공공가치를 창출해 나가야 된다는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 합쳐서 공공가치 관리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베리 보즈만은 공공가치 실패에 대해서 더 중점을 뒀어요. 이건 어떻게 공공가치를 창출할 것이냐에 대해서 무언도 역점을 두면서 전략적 삼각형 모형을 주장합니다. 전략적 삼각형. 정당성. 그러니까 이 사회가 지향하는 공공가치가 정립됐어야 되고 국민들로부터 정당성과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공공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즈만은 공공가치 실패 쪽에 초점을 뒀고 무어는 공공가치 창출을, 공공가치가 왜 중요하냐. 공공가치라는 것도 하나의 비용과 편익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고. 이건 우리가 뭐 이런 부분까지는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평소에. 그러니까 공공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과, 편익이 있고 그걸 창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요. 편익 비용, 이게 바로 순공공가치예요. 그러니까 순공공가치를 따져가면서 행정을 해야 된다는 공공가치 회계. 공공가치 회계라는 개념도 무어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가치 실패론은 처음에 베리 보즈만 2002년도 얘기를 할 때는요. 시장은 아무리 효율적으로 작동이 된다 해도 절대 시장에서는 공공가치가 창출될 수 없다. 시장은 한계가 있다. 초창기 때는 주로 시장 실패, 시장에서 공공가치가 창출되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뒀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더 넓게 시장이든 공공부문이든 간에 어디서 왔든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가치, 공공가치가 창출이 안 되는 것은 다 공공가치 실패에 당한다. 범위를 넓혀서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요, 공공가치 실패를 진단하는 도구로서 지도 그리기, 공공가치 지도, 공공가치가 창출이 안 되는 그 이유를 진단하는 그런 시장 실패 현상을 무어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거는 베리 보즈만 얘기를 한 거예요. 공공가치 실패는 베리 보즈만,
공허가치 창출은 무어. 이게 바뀐 거예요. 두 학자가. 기억니은의 학자가 바뀐 거예요. 또는 공허가치 회계, 공허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얻어내는 성과가 편익이라면 그걸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그래서 산출 빼기, 편익 빼기 비용에서 순공허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정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허가치도 회계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어는 실패론, 창출론, 보증하는 실패론에 역점을 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디귿은 무조건 맞잖아요. 디귿은. 이건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어가 주장한 전략적 삼각형. 자, 그 다음에 리을은요. 넓은 의미의 공허가치 실패론이에요. 보즈만이 얘기했던 시장과 공공 부분에서 공허가치가 창출되지 못할 때 이걸 공허가치 실패라고 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 리을은 단순히 학자가 바뀌어서 틀린 거고 디귿 리을은 맞는 말이에요. 답이 4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험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좀 어려웠습니다. 지난 봄의 국가직 국어보다도 조금 더 어려운 느낌이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래도 저희 선행정학은 아무래도 다른 선생님들에 비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이 다른 여타 학생들보다는 한 서너 문제 아니면 두세 문제 정도는 조금 점수를 더 맞출 수 있는 점수를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출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은 제가 볼 때 60점대 한 중초반 63점이나 뭐 64점이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금년도 국가직 국어는 69점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낮을 것 같고 한 75점이나 80점 정도 맞았으면 상당히 잘 본 시험, 상위권 점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국가직에 이어서 이번 지방직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조금 휴식을 취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